2025년 여름, 중동에서 울려 퍼진 미사일 경보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핵의 그림자를 세상에 다시 드리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어요. 그날 워싱턴 DC 국방부 전쟁 전략 브리핑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중 한 젊은 분석관이 최신 세계 각국의 군사력 평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그리고 5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세계 군사력 5위 진입. 핵보유국 아님.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핵무기 없이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군조차 놀라게 만든 비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대체 어떤 무기들이기에 핵보다 강력하며 세계 군사력 5위에 진입된 것일까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국 국방부를 발칵 뒤집힌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핵억제 이론을 설계해온 전문가입니다. 핵무기도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통계에 오류거나 과장된 수치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에서 전사한 제 동생 때문에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여느 때처럼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핵억제력의 전략적 가치였죠. 핵무기는 쓰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힘이에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군사 전략을 전공한 학생들과 실무자들이 제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포의 균형을 믿고 가르쳐온 저는 의심 없이 이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뒷자리에 앉은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국장님, 한국은 어떻게 핵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을까요? 또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미국의 해구산. 그 덕이겠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의를 마친 후에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파이파워 인덱스, 밀러테리 밸런스 리포트, SIPRI 무기 수출입 통계. 온갖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예외로 분류된 한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뭔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제 동생 리처드가 파병 중 사망했던 당시의 보고서였어요.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작전 지연 교신장애 오판 가능성.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사건 이후 저는 철저히 비핵 국가의 한계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군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제게 있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희 형제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 동생을 잃은 충격은 너무나 컸고 저는 그 분노와 슬픔을 한국에 대한 불신으로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한국군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리처드가 죽었다. 이것이 20년간 제 마음속에 굳어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펜타곤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확인하자. 직접 가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 없이 그런 군사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아마도 과장된 통계이거나 미국의 지원에 의존한 허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정말로 핵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뜻일까?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는 비핵 억제 모델 평가라는 명분을 댔지만 사실 제 마음속 진짜 목적은 달랐어요.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서 제 신념이 여전히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를 잃었던 그 쓰라린 기억과 함께 저는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몇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동생의 작전 파일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작전명은 아이언 플레임이었어요.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북한과의 국지 도발에 대응 중이던 미군과 한국군 연합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파일을 읽으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리처드는 한국군 통신장애로 고립되었고 결국 전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전략적으로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군은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 이것이 20년간 제 마음속에 뿌리 박힌 생각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감정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구조가 예상과 달랐어요. 활주로와 터미널의 배치, 방호 설계.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숨어 있군. 이민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경비 시스템이나 인력 배치도 단순한 민간 공항과는 달랐어요. 뭔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제법 구사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분이시구나. 처음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고속도로 직선 구간은 활주로로 전환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거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단된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변을 관찰해봤는데 정말로 일정 간격마다 직선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은 실제로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견고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야. 전시를 대비한 군사 인프라구나. 서울에 들어서자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것들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방공호 표시, 지하철 입구의 독특한 구조,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CCTV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 같은데.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리처드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리처드, 형이 너를 위해 진실을 밝혀낼게. 한국이 정말로 믿을 만한 동맹인지 확인해 볼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로 세계 5위 수준인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수치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오는 길에 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경제 발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긴장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평온한 표면 아래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ADX 방산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라고 들었지만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화려하게 포장된 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해외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었어요. 각국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은 방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저처럼 민간인 복장을 한 전문가들까지. 겉보기엔 제법이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어디까지나 전시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전시장 입구에서 천무복합 다연장 로켓 앞에 선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용 모형이 아니었어요. 실물 크기의 완성품이었습니다. 설명을 담당한 한국 기술자가 유창한 영어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천무는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80km, 다탄도 분산 타격이 가능하며 실시간 정밀 제어가 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사관의 구조, 유도 시스템의 배치, 탄두 부분의 설계. 모든 것이 실전용이었어요. 이건 미국 HIMARS에 버금가는 수준이잖아. 아니, 조건에 따라선 능가할 수도 있겠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게 말이죠. 이어서 비공 복합 단거리 유도 시스템을 봤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적어도 레이더 신호로 탐지된 드론, 로켓, 미사일을 자동 추적한 후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7초입니다. 2.7초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 속도면 대부분의 단거리 위협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설명관이 덧붙였습니다.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전방에 투입되어 운용 중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시가 아닌 실제 전장용 무기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시장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전의 전개도였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것들은 모두 실제로 배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앞에서도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무기들을 선택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이었어요. KAI에서 개발한 KF-21 전투기 모델 앞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이 항공기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었어요. F-35는 너무 비싸고 복잡합니다. KF-21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죠.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효과성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작동하는 무기들. 전시장을 돌아보며 저는 처음으로 핵없는 실용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는 강력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야.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과연 리처드가 죽었던 20년 전 그 시절과 지금이 같은 나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사실 이곳 방문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고위직이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히 견학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ADD 정문을 통과하며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절차였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었어요. 안내를 담당한 박철민 박사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기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미사일 개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물 크기의 현무-5 미사일을 봤어요. 9톤의 탄두 중량, 벙커버스터급의 관통력, 정밀도 오차 1m 이내. 이건 핵무기가 아닌데요? 네, 재래식 탄두입니다. 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목표물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하 벙커든 지휘소든 상관없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이런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굳이 핵탄두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어서 EMP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EMP가 발동되었을 때 통신망, 전력망, 군사시설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의 실험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EMP 공격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어요. 순식간에 전력망이 마비되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는 핵 대신 기술로 상대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한국연구원의 말에 저는 동요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었어요. 물리적 파괴가 아닌 시스템 마비를 통한 무력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더욱 놀란 것은 연구진의 수준이었습니다. 스탠퍼드, MIT, 옥스퍼드에서 유학한 한국 연구자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어요. 기술 브리핑은 영어보다도 정제된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I 연구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AI 기반 자율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격 알고리즘을 스스로 설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0.3초 이내에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을 쓰지 않고도 적의 군사력을 사전에 무력화한다.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억제력의 모습이었어요. ADD 자료를 들고 나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과거 자료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생 리처드가 작전 당시 사용한 장비와 동일한 전술 AI 인터페이스를 발견했어요. 이건 20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인가?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초기 버전이었죠. 지금은 수백 배 발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도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리처드의 죽음에 대한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ADD를 나서며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컸어요. 리처드, 형이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해군만큼은 미국이 압도적일 거야. 바다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니까.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미국 노퍽 해군기지와 비교하면 정말 작아 보였거든요. 역시 규모부터 다르네. 그런데 도산 안창호함 앞에 서자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잠수함은 뭔가 달랐어요. 외형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성우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AIP 추진 체계로 2주 이상 자망 가능합니다. 소음 거의 들리지 않아요. 잠수함 내부에 들어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SLBM 발사관이었습니다. 현무 4-4를 탑재합니다. 800km까지 날아가서 3m 오차로 맞춰요. 3m요? 정말? 지휘소든 미사일 기지든 정확히 뚫어버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12분 만에 8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이건 사실상 핵무기 수준이잖아. 식사 자리에서 함장이 한 마리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시작되면 끝은 저희가 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적이 저희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확히 맞출 수 있고요. 부산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멍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핵잠수함도 이 정도 확신은 없었거든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챕터 6. 하늘 위의 전장.
서울로 돌아와 평택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반쯤 항복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방공 시스템만큼은. 아니다. 이것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M&D 통합방어센터에 들어서자 정말로 SF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체를 실시간 추적합니다. 운영 요원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얼마나 걸려요? 탐지부터 요격 결정까지 3초입니다. 3초요? 말이 돼요?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 AI가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마하 5로 날아오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차례차례 요격하는 모습.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99.9%입니다. 거의 뚫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24시간 365일 켜져 있어요. 센터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이거구나. 핵은 한 번 쓰면 끝이지만 이 시스템은 영원히 보호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억제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리처드, 형이 정말 바보였구나.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군 관계자의 배려로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생 리처드가 사망했던 당시의 작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국방부 자료실에서 20년 전 파일을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언 플레임 작전의 상세 기록.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었다고?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측의 교신 장애가 아니라 미군 자체 장비 오류가 작전 지연의 원인이었습니다. 통신 암호화 시스템의 버그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리처드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친구들 꽤 괜찮습니다. 함께 싸우는 한국 특전 대원들 말이에요. 나도 이들과 함께라면 괜찮겠어요. 리처드는 한국군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함께 적진 돌입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실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동료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기록을 더 읽어보니 당시 한국 특전대원 3명도 리처드와 함께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미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편견이 그 한 줄의 기록에 산산이 무너졌어요. 리처드, 미안해. 형이 완전히 틀렸었구나. 제가 한국에 대해 가져왔던 모든 불신과 편견이 허상이었습니다. 한국 탓으로 돌리며 20년을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리처드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 이제야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리처드, 너는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구나. 동료를 믿고 함께 싸우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자책감과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리처드와 함께 전사한 한국 특전대원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태호, 박민수, 이준호. 이들도 리처드처럼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기념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미군 동료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되셨어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준 분들이죠. 저는 그들의 이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귀국 후 며칠이 지나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군사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회의실에는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30년간 핵억제 이론을 가르쳤던 제가 오늘은 다른 이름을 말하려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ADD, 천무 KSS-III, M&D 센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억제력을 실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핵무기는 강력하지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정밀하고 실용적이며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21세기 억제력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한국 모델입니다. 대량살 상무기 대신 정밀 타격 무기, 공포 대신 확신, 이론 대신 실전.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질문을 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 대표들은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국방부 박철민 박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ADD에서 만났던 그 연구자였어요. 박 박사님, 제가 당신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을 담아서 앞으로도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밀러 부국장님. 세계가 당신보다 먼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처드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리처드, 내가 믿었던 그 나라가 정말 대단한 곳이 되었어. 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핵억제 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안보 철학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핵이 지배하던 20세기에서 정밀과 실전이 주도하는 21세기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핵없는 억제력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전 가능한 평화.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핵 없는 억제력, 실전 가능한 평화 감독누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감동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 보유국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세요.